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는 뭐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그 뭐라고 할까, 우경화라고 할까, 혹은 또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이라고 한 표현하면 조금 제가 오만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고, 어쨌든 시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정부와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청년들이나 교사들 대상의 연수나 교육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10대, 20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는 의미는 뭐 보수화, 우경화 됐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사에도 나왔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0대까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었는데요. 올해 통계, 작년에 있겠죠. 40대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는 계속 그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 사회에 남겨뒀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정권이나 정치를 떠나서 기성세대 책임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방식대로, 여러 가지 방식대로. 저는 저 방식대로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까,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기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퇴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뭐 교수로서 밥은 먹었습니다만 바깥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계속 했고요. 한 2000년대 중반에는 정부에도 들어갔었어요. 어공노릇도 좀 했습니다.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라고, 과거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조사를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와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극우주의 현상인데, 너무 핫한 이슈고,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슈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쟁 전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중후반 그 독소협정이 깨지면서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과 침략을 시작했던 그 시점하고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유사하고, 근데 단 그때처럼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의 국지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으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말하자면은 제일 그 선봉장이었던 미국이 가장 심각한 지금 파시즘화의 길로 지금 걷고 있는 형태고, 이제 자기 붕괴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참 불투명한데, 이게 패권 국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건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대혼돈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참 예측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기로 했는데, 그 이제 중국이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거기 한번 구경 가고 이야기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이런 뭐 학술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려고.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구상하는 이 말하자면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좀 찍힐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잘릴 염려도 없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까 그냥 뭐 연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연금 삭감할 거는 뭐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연금을 끊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그 개념이라면 좀 뭐하지만 극우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즘 뭐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파라이트 혹은 익스트림 라이트하고 레디컬 라이트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념적인 성향에서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의 아주 극단적인 우익을 파라이트 혹은 익스트림 라이트라고 부르고, 레디컬 라이트라고 했을 때는 레디컬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근본주의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방법 쪽에 조금 좀 가깝게 할 때는 레디컬 라이트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예를 들면 이제 서부지법에 거기에 만약에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일종의 말하자면은 폭동 비슷하게 일으켰던 사람들은 익스트림 라이트인가 레디컬 라이트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익스트림 라이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레디컬 라이트에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흔히 이 우익하고 많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 이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은 약간은 계통은 달라요. 이게 그 우익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좌익 포퓰리즘도 있고 우익 포퓰리즘도 있는데요. 좌익 포퓰리즘은 대표적인 게 옛날에 남미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데 이제 이 독재 정권이 약간 사회개혁적인 정책을 펴면서 노동조합하고 손을 잡고 약간 진보적이면서도 독재를 폈을 때 이럴 때를 되게 좌익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우익 포퓰리즘은 이제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체제, 대중들에게 직접 말하자면 호소를 하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포퓰리즘의 공통점은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극우 파시즘은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포퓰리즘이 파시즘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시즘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약간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나 이런 거를 파시즘이란 말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두 가지 되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이 있습니다. 파시즘은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나타난 게 파시즘이고 그 이후의 것은 파시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역사적 파시즘론이. 파시즘은 하나의 역사고 지금은 그 파시즘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히틀러나 일본의 천황제나 혹은 이탈리아처럼 완전히 그냥 독재자가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모든 그 언론이나 정당 활동을 정지시킨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시즘은 과거 형태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2차 대전 이후의 파시즘은 2차 대전 이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하고 양립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외양을 지닐 수도 있다. 선거제도의 외양을 지니면서도 파시즘화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구조적 파시즘이라는 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조적 파시즘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 공안기구라든지 이런 기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식의 독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업 미디어를 통해서 온 국민들을 하나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은 일종의 구조적 파시즘이다. 요한 갈퉁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반공체제는 구조적 파시즘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우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극우란 무엇인가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극자는 잘 알거든요. 맨날 좌익 비판하는 거를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좌익은 잘하는데 극우가 뭐야? 제가 이제 가끔씩 언론의 후보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 이렇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요.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든지 세명대학의 저널리즘, 거기서 제가 언론 지망생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다가 물어요. 극우가 뭡니까? 언론 지망생들은 웬만큼 책도 많이 본 사람들이고 글도 쓰고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극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극우가 뭐예요? 극우가 뭐지? 극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극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극우 이념이 뭡니까? 보수주의, 그럼 사람들은 보수주의는 좀 권위주의, 이런 독재,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극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사상적인 기반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종주의라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단일민족이 최근에 외국인 다문화 사회가 한국이 이제 200만 이상이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극우화되는 현상은 아직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종주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종주의? 우리가 무슨 누구를 차별했나? 아니면 누구를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종주의적인가? 이런 생각에서 약간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파시즘? 그럼 한국의 파시즘 세력이 누가 있었나? 누구지? 군사독재? 얘들인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극좌와 극우가 있다. 이제 이념적으로 양쪽 극단이 있다. 보자. 극좌는 뭐냐? 극우는 뭐냐? 그러면 그 중간이 뭐냐? 그럼 여기서 한국은 중간에서 극좌까지가 정치 지형에서 싹 사라졌다. 48년 이후에, 50년 이후에. 그러면 한국에서 중간이 싹 사라지면 중도에서 극우까지가 한국의 전체 정치 지형이다. 그럼 한국에서 실제로는 중도인데 한국에서는 좌다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렇지.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유럽에 있는 보수당보다 더 보수적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이제 되는데, 그럼 이 중간은 뭐지? 그러면 중도에. 그래서 이제 이 이념적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극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주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가? 이것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는데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흐름인가 보수주의의 흐름인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까지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적당히 끊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통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이제 여기서 나왔고, 이 보수주의의 한 흐름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극우라고 본다면 그것이 인종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대체로는 극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 극우는 민주주의 제도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언론 자유 같은 걸 다 무시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자본가가 원하는 것을 100%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극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노동조합 자체는 이거는 좌익이고, 노동조합 자체를 원천 부정하고, 전통이나 혹은 가족 가치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레이건,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레이건이나 대처는 보수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보수주의죠. 왜냐하면 레이건은 기본적으로 탈규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가족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중시합니다. 그런데도 시장 경제를 말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모든 사회민주주의 규제를 완전히 다 철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형 보수주의가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세계에서의 극우의 등장인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보수의 토양이 매우 강한 나라이고, 그거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왼쪽 반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다. 왼쪽 반이 완전히 휴전체제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중도가 좌익이 되었다. 중도가 좌익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제가 하는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로 이승만이 김구 선생을 좌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순 사건 일어난 직후에 1948년 정부 수립된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을 때 48년 말부터 49년 김구 선생이 저격당하기 전에 이승만이 김구를 좌익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이 김구를 좌익으로 몰았던 이유는 이승만 주도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좌익입니다. 예, 그런 한국적인 스펙트럼에서는 그렇고요. 그럼 이 한국적인 스펙트럼은 한국만의 현상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수입한 거예요. 미제입니다. 1950년 전후에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나 이 전후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론조사하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인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고요. 거기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썼던 담론은 미국이 썼던 담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조봉암 선생 같은 사람이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59년에. 조봉암 선생 같은 사람은 좌익이었다가 전향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전향을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고 한국의 농지개혁을 이끈 사람이죠. 이 사람 확실하게 전향했는데 이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정책 때문에 사형당한 게 아니라 북한 평화통일론 때문에 사형을 당했는데, 근데 한국의 사회에서는 조봉암 선생 정도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분도 정치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 생존이 불가능한 게 이제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해가지고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열석까지 얻게 되었죠. 민주노동당이 구태여 말하자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정도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런 그 우익의 기반이 토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 하나로 그냥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와 반공주의, 기독교와 멸공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되나? 자, 이제 기독교 멸공 총궐기대회, 이게 70년에 있었던 그 행사인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그 전파를 했던 미국 기독교의 미국 남부 지역의 바이블 벨트 쪽 사람들, 선교사들과 거기에 연결된 한국 크리스찬들과 또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 지금까지를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 속에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베이스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50년대부터 쭉 깔려 있었던 그런 그 기본 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반공주의, 보수기독교,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피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쭉 깔려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약간씩 변형 약화되다가 2000년대 이후에 이게 이 사람들 위로 확 부상을 한 이런 측면이 우선 있고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부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쓰려고 하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구구가 언제부터 생겼나? 여기서 행동하는 구구라는 말은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하는 구구를 대개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더라고요. 2000년 전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동하는 구구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국정원과 보안사가 다 했는데 뭐. 예. 국가 권력이 다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예. 국정원이나 보안사나 이 공안기구가 이미 그 역할을, 국가 권력이 곧바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식은 바로 김대중의 집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 이 사람들에게 패닉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분은 제가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회고록도 읽어봤고 글도 여러 개 썼고 김대중 그 대통령이 쓴 글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이 빨갱이 시비에 굉장히 많이 평생을 시달렸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기업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고 45년 이후에도 실제로 기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도연맹에 그때 가입했다는 게 좋은 것이처럼 평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분이. 근데 보도연맹 가입한 것도 사실은 자기가 좌익에서 가입한 게 아니라 해방 직후에 자기 장인 따라서 건준에 한번 가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준에 가담한 경력하고 이것 때문에 이 좋은 글씨처럼 평생을 좌익으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좌익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약간 60년대는 약간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깔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민주당의 주류예요. 55년 민주당의 신파예요. 구파가 아니라 이런 분인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대통령이 이제 되었을 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70년, 60년, 5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거 이제 좌익이 집권을 했다. 우리 죽었다 이제 이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바로 오늘날 행동하는 구구의 시작의 시점이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지금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이 극우 반공 체제가 계속 유지될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들로서는 말하자면은 이 전혀 알 수 없는 이게 좀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 대통령이 되면서 폈던 정책 중에 일부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럽식 삼인주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노조 정치활동 민주노총 합법화 교노조 이게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게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 저는 200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분기점이라고 보고 그 이후 지금까지가 이제 그 이전 냉전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윤석열의 극우 반공주의까지 나오게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극우 반공주의자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은 그냥 검찰주의자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윤석열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간에 일정한 시점에 담론이 바뀝니다. 제가 면밀하게 이걸 보진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담론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6개월의 각종 3.1절이나 광복절 경출사 같은 데 보면은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를 제가 이제 그 MBC 쪽에서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누가 썼느냐? 한국자유회의.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자유회의. 한국자유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가장 정신적인 지도자가 그 전에 총리를 했던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노재봉. 예. 노재봉과 그 다음에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김영호.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자유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하고는 또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그 이명박 박근혜에 들어간 이 우익 세력들이고 이쪽은 주로 이제 교과서 문제를 주로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박근혜. 근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이 세력들은 이쪽하고는 좀 다른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노재봉과 김용호로 연결되는 이 사람들은 이 공산전체주의라는 담론을 어디서 이끌어왔을까? 이제 이거를 쭉 이제 몇 가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가의 가장 보수적인 분파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호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 운동권이었다가 전향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됐는데 이 사람이
전향을 해서 미국에 유학 간 것도 좀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좀 의혹인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담론이 바뀌게 된 시점이 일정한 시점이 집권 후에 한 1년 고무렵에 바뀝니다. 바뀌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접수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윤석열이 자기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사용하는 담론이 바뀝니다. 담론이 바뀌면서 윤석열의 이 통치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 총선 직전쯤에 윤석열이 계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윤석열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이제 12.3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이때부터 쭉 나오는 담론을 보면 여기에 뭐 폐륜적인 공작이니 뭐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이런 표현은 이거는 대통령이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쓸 수 없는 용어고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표현은 소위 말해서 운동권을 향한 게 아니라 야당을 향한 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왔던 그러면 이 위기 윤석열과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윤석열 개인의 위기의식인가 아니면 그 밑에 있던 우리 사회에서 일부 군부, 검찰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인가 이거는 뭐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면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계엄 포고령에 나오는 이 계엄 포고령의 표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담론도 그렇고 1950년대식으로 되돌아간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현대사 연구를 이것저것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는 한국에서 가장 닮은 꼴은 이승만의 52년의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그게 가장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민정부이면서도 자기가 권력에서 대통령은 되었지만 의회 권력과 계속 충돌할 때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점에서 이승만과 완전히 닮은 꼴이고 이승만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이승만은 그 당시 부산 정치파동을 왜 일으켰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피난지였거든요. 부산에서 피난지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했냐면은 당시에 대통령은 간선제였습니다. 즉 간선제였는데 국회는 이미 자기 파가 아니라 자기 반대파가 다수였습니다.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한국이 막 극우로 일색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48년 재헌의 선거나 50년 6.25 직전 5.31 선거를 보면 5.30 선거를 보면 꽤 중도파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이 중도파들은 이승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선제가 되면 이승만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 내에 있는 몇 사람을 플락치로 몰아가지고 간첩 사건을 일으키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하게 하고 결국은 밀어붙이는데 그게 부산 정치파동이고 그래서 이승만은 8년 집권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왕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즉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 같은 사람들, 그 귀족정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귀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판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는 귀족정이에요. 아니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이놈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똑똑한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21세기형 왕당파, 21세기형 귀족정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3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김민재 의원이 이 백골단이라고 불려진 청년들 하이바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옆으로 삐딱하게 쓴 이런 놈들을 이제 제대로 싸움도 뭐 이렇게 못할 것 같은 놈들 끌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 약간 코미디에 가까운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이제 서부지법 이 난동인데 이 두 사건이 바로 12.3 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잠복되었던 권력 쪽의 극우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극우라고 할까요? 이 세력이 밑으로 쫙 올라온 이 사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이제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바로 이제 2021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선동한 의회 폭동,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브라질의
보소나루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떨어지자마자 일으켰던 폭동, 이 두 가지하고 거의 닮은 꼴입니다. 거의 닮은 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12.3 계엄 이후에 우익의 말하자면 폭동은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거를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봐야 되지만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것의 말하자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피즘의 문제가 이제 이야기될 수 있고, 트럼피즘의 이른바 마가 프로젝트,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이 마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을 쓴 이제 성균관대학의 이제 차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미국의 30년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는가 그걸 분석한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보니까 트럼프는 19세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잭슨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한 인종주의, 미국 중심주의, 고립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게 잭슨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다 읽은 책에는 트럼프는 1960년대 버클리라고 하는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버클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클리는 보통 선거권을 흑인에게 주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흑인에게 보통 선거권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주창했던 60년대 버클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결국은 트럼프 형태로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는 이미 미국에서 이렇게 부시 정권 때 9.11 이후에 이미 말하자면은 뉴라이트 세력들, 익스트림 라이트,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이미 트럼프는 예고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주의의 기본 방향은 인종주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고 고립주의인데, 고립주의라는 말은 미국이 이제 외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19세기 고립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시키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 이거는 지금 자기가 중단시키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떻게 19세기를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자기들이 끌어와가지고 가겠다.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 신민족주의, 민족적 보수주의, 반세계화주의, 뭐 우익 포퓰리즘,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트럼프주의는 이명박식의 기업가 지상주의의 형태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이게 기업가라는 영어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entrepreneur라고 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경영자적인 개념에 가까운데, 트럼프는 entrepreneur라기보다는 일종의 한국식의 재벌 오너에 가까운 건데, 기획 건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치 권력하고 각종 협잡이나 사기 쳐가지고 이제 돈벌이 했는 사람인데, 이 기업가는 여기 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잖아요. 오너가 명령 내리면 곧바로 집행해야 되고, 기업에 내에서는 야당이 없잖아요. 의회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결국 너 나가 당장 해고도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어쨌든 전 세계의 유럽의 극우화를 지금 보여주는 뭐 이게 지도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유럽의 극우화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독일의 대안이라고 하는 AFD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게 제2당으로 3인당을 앞질러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 지역은 이 사람들이 석권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있는 총선에서 올해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총선에서 1차 선거에서는 1등을 했다가 2차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다시 이제 조금 후퇴를 했고요. 이탈리아는 극우 수상이 지금 수상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한때 포데모스니 이런 정당이 꽤 약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 정당들이 다 후퇴를 하고 극우 쪽으로 갔고, 유럽에서 최악의 극우 정당이 집권한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오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준 독재 히틀러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고, 폴란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스웨덴도 극우가 지금 수상이 됐고, 그래서 전 오스트리아는 극우가 집권했습니다. 이게 극우 수상이 됐고요. 그래서 대개 10%에서 20% 정도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어서 이 극우 현상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 맞고요. 이 나라들의 극우는 대체로 이민자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고, 독일에서도 동독 쪽 지역이 극우 AfD가 다 집권한 이유는 동독이 바로 폴란드하고 인접해 있어서 동구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서독의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서의 어쨌든 독재 정권이나 이 극우 정권이 이 창궐을 하는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이야기 왔다 갔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극우의 정치 사회적 기반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통적 극우, 종교적 극우, 그 다음에 2030 청년 남성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극우는 대체로 세대로 본다면 70대 이상의 이제 할배들, 뭐 제가 60대니까 제 또래까지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 또래 친구들 60대 중반 이상의 이 아저씨 할배들의 전통적 극우에 가깝고요. 종교적 극우는 이제 대개 기독교 근본주의이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고요. 2030 청년 극우인데, 이 청년 극우는 모든 청년들이 극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게 두 세력이 있는데, 강남 부자들, 그러니까 세습 부자 청년들하고 그 지방에 있는 이 말하자면 실업 청년들, 뭐 이야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지방 청년들의 어쨌든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결국은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 극우는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대부분 거의 돌아가셨으니까 대체로는 베트남 전쟁 참전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를 반을 차지하는 남성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상당 숫자, 60대 이상의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전통적 극우는 기본적으로 유교주의적인 극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부장주의와 그 다음에 이 군사정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세대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교적 극우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극우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개신교도들 중에서 우리나라 개신교도들이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일정한 숫자가 이제 이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2030 청년들의 문제는 이제 지금 방금 이 세 세력들이 한국의 극우의 정치 사회적 기반이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뭐 겹치겠지만 영남, 경상도 할배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 네 세력들, 이 우리 사회의 극우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민주화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번 정권 재창출도 보장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세력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20대 남성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20대 남성 부분에 이제 최근의 조사입니다. 시사인에서 조사인데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70대 이상의 남성들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모든 그 여론조사나 정치의식 조사에서 매우 유사한데,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는 70대 이상 남성보다 동의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시사인에서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보는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최근에 제가 9월 달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는 청년들은 자민당의 일부를 진보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이 전통적인 이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헌법 개정을 해서 이 평화헌법을 옛날에 전통적인 일본에 말하자면 자주권을 가진 헌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진보로 본다고. 놀랍죠? 예. 그 일본의 청년들하고 어쩌면 한국의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재명을 독재로 보는 거나 혹은 386 세대 이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보는 시각하고 이 자민당의 이 사람들을 독재로 보는 시각이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한번 이건 논의해 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청년의 소외입니다. 청년의 소외이고 청년의 소외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른바 입헌민주당이 일본에서 약간 개혁적인 옛날에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하토야마 이 사람들 있었고 지금 입헌민주당의 일부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화가 되는 배경에는 이른바 진보를 표방했던 사람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환멸감이 깔려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의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청년들, 미국 청년들 똑같이 이 기성세대를 똑같다라고 보면서 동시에 기성세대 중에서도 더 보수적인 자본 보수는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리버럴한 쪽을 오히려 더 공격을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거 이제 보고요. 이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겨레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설문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서부지법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 몇 가지 지표를 넣었을 때 대체로 15%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한 15%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15% 본다면 현재 이제 국힘 지지가 한 30% 된다면 그 중에 한 반 정도의 극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사회 조사를 해서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국힘이 지도부가 표명하는 노선을 보고도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저 아나운서 출신의 그 사람, 그 여자 국회의원, 그 사람이 이제 이 3대 입법, 중국의 이 중국인들의 세 가지 있죠. 여기 와서 의료보험 이거 공짜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쇼핑하고 이 세 가지를 막는 걸 하겠다. 저게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공당의 대변인이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법안을 저렇게 발의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보다는 국힘 사람들이 저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표가 된다는 말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말하자면 집토끼들을 더 확실하게 단결시키면서 이제 영남 베이스, 영남에 있는 보수 세력들하고 일부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단결시키면서 자기들 확장하는 게 자기들의 정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일베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밖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이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인데 그거를 공당의 대변인이 와서 그 3대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국힘이 그러면 극우 정당으로 이 사람들이 그쪽의 방향이 자기들이 옳다고 보는가? 국힘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떨어져 나왔다가는 다음번에 자기들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 자금이 여기에 국힘이 있기 때문에 설사 자기 지도부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단 입 다물고 있는 건 이해가 가요. 이 직업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저 지도부에서 저렇게까지 나가는 게 그럼 한국의 국힘의 극우화의 현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15%가 아니라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30%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부분인데요. 이거 똑같은 조사인데요. 개신교들
또 지금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해서 그렇다가 1번이 뭐냐 목사고요. 목회자입니다. 2번이 장로 권사고 3번이 집사, 4번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제일 그래도 건강합니다. 평신도하고 예를 들면 집사가 좀 건강하고 목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실제로 이 목회자의 반수 이상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한 무슨 뭐 일베나 캠코 이런 사이트에 나오는 이게 뭐 찌라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입니까? 이게 좀 약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계속 그쪽에 주입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나? 혹시 나중에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쪽에 목회자분들 안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게 한국의 우익 극우나 우익 세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미국이나 일본의 우익들은 애국자인데 한국의 극우나 우익들은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한국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명동에서 지금 중국 혐오 막 그냥 시위하면서 중국 관광객들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어쨌든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극우입니다. 청년극우는 앞에 이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이유로 극우인데 청년극우의 기본적인 생각은 능력주의와 승리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잘난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능력주의고요. 승리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긴 편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5.18 유족들이 뭐 화해, 보상, 진실 규명 이야기하면 이 청년들 생각은 아이 찌질한 놈들 이거예요. 어이 찌질한 놈들. 전두환이 봐 권력 잡았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 근데 민주화 운동 사람들 어떻게 됐어? 가난하잖아. 이거예요. 가난하잖아. 기껏 해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못 살잖아. 그럼 뭐야? 이게 이제 이 20대의 이거는 그 부자 20대나 가난한 20대나 별 차이 없습니다. 가난한 20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주의가 내면화되어 있는, 능력주의나 경쟁주의가 내면화되어 있고 승리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힘센 놈 우리 편, 이겨야 돼. 강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이 극우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준석 지지로 나타나. 여기 보이듯이 여성들과 남성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왜 남성 20대가 이렇게 됐는가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남성 20대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남녀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동등했다고 하더라도 여자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자이고 어느 정도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지향성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남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회든지 그 남성성이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다른 우리 사회 문제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남성성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이슈가 밑으로 꺼지면서 남성성이 위로 부각을 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자랄 때부터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가 어떠하고 뭐 사회가 어떠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데 있는 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적이 자기의 오늘의 고통의 불안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 일본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경화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심리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이익을 돌파하는 방법을 사회를 좋게 하는 방식보다는 자기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부통령인 벤스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이 쓴 책은 안 읽어봤는데 영화는 봤거든요. 힐빌리의 뭔가 엘레진가 노래인가 하는 그 사람 전형적인 그런 사람. 가난한 집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극우가 되었는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걸 문제를 해결하게. 홍준표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오히려 극우가 되는 사람들의 이 과정하고 지금 젊은이들의 이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앞에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청년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뭐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 모든 나라의 가장 큰 숙제이고 우리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 윤석열은 원래가 이런 강한 우익 지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출세주의자인 그냥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번째, 한국의 극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극우 세력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고요. 과연 한국의 남성들은 극우화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대에 대해서 책이 몇 권이 나온 게 있는데 20대, 30대 당사자가 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급진의 20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내훈이라고 이제 제 성공회대학교 동료였던 김창남 교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음악 노래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급진의 20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세대 이야기를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봐서는 20대는 극우화되고 있는 게 아니다. 20대는 단지 분노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을 따름인데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이쪽에서 진보나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못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저쪽으로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20대는 얘들은 정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그냥 이쪽으로 그냥 막 뛰쳐나오고 있는지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분명히 미국 망하게 하는 길인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패권이 무너지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고 50년 적어도 안에 미국이 패권이 무너질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미국의 정치 문법에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와 이게 결국은 미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엑스맨인가 중국이 파견한 간첩인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질문인데 이 지구적 파시즘은 과연 피할 수 없는 현상인가? 이게 제가 아까 전쟁 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 전야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와 극우화는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극우화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로 이제 건너뜁니다. 그럴까요? 예, 뭐 좋습니다. 혹시 앞에 질문에 대해서 주로 지금 우리 사회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금 얘기된 것 관계에서 의견을 좀 나누고 싶으신 분 혹은 질문하고 할 게 있으신 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주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영남을 저는 다 극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영남의 극우 세력의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 모두가 극우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초기에 12.3 계엄을 일으켰을 때 영남 사람 포함해서 다 그 윤석열 계엄 비판했거든요.
그때 제 여론조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영남 쪽 사람들도 한 80% 정도는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쪽 지지 세력이 한 40%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 그분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0% 중에서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인구의 15% 정도라면은 60%. 예, 그 상대적으로 한 반 정도에는 그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그 12.3 계엄이나 촛불 시위나 혹은 응원봉 시위의 문법과 선거의 문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나 응원봉 시위는 지지를 해도 선거에서는 결국은 현재 양당이나 양 후보의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결국 한쪽으로 제한돼 버립니다. 선거의 문법하고 이 대중들의 행동의 문법하고는 좀 달라서 40% 지지했으니까 40%는 다 이쪽이지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더 여지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여지가. 이제 시사인 그 통계를 이제 조사를 보면요, 능력주의도 있지만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엔티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대한 극렬한 어떤 반대. 이제 혐오와 반대, 이게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반대했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2030들의 그 혐오와 그런 어떤 성향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역차별, 그리고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문제의식을 여가부에서도 조사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세 번째 하셨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지금의 민주당 집권 이제 정부는 2030의 마음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극우 세력들의 반감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들로 시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의가 어렵고요. 그건 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이 정부의 판단과 어떤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진정성과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뭘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단지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남성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엔티페미니즘의 그 부분은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정도 생각을 저는 약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뭐 여가부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남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군가산점 옛날에 제기됐던 문제 같은 경우를 다시 끌어와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남성 할당제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엔티페미니즘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제 이해를 해요. 남성 청년들 이렇게 된 거는 이유는 이해는 하는데 해결책은 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게 정권이나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사회학자니까 이제 도망가는 발언을 하면 우리 사회의 초고속 압축 성장과 초고속 여성의 사회 진출, 남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 압축 성장과 압축 여성의 사회 진출을 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순이 청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남성들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그 모순이 집중되어서 얘들이 그거를 가장 약간 삐뚤어진 방식으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삐뚤어진 방식으로 그걸 느끼고 그걸 설득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현실로 돼버린 걸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예, 예. 네. 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죠, 사실은. 예, 이제 참고로.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베도 처음에 나타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일 많은 일베 담론이 바로 여혐이죠. 여혐이죠. 기본적으로 여혐입니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짧게 아이들을 좀 가르쳐 봤는데 그 청소년기에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여성들이 불이익을 느끼는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 운동 혹은 페미니즘이라는 그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맞는데 청소년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현장에 가보면요. 선생들이 대체로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 되게 리버럴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되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빨리 받아들여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여자와 남자가 부딪히면 언제나 선생은 여자 편을 든다. 이렇게 느껴요. 남자애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관료주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약간 안일한 태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제도에서 여자들이 유리해요. 요즘은. 그게 묘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에서요. 그 수행평가 같은 거 있죠. 남자아이들보다 확실히 여자아이들이 더 유리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면 우리 때와 다른 게 이렇습니다. 우리 때는 가능성 없지만 뭔가 이렇게 작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되게 여자들과 같은 반에 수업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들 때는. 요즘 애들은 싫어합니다. 여자애들과 수업 같이 할래라고 반을 만들면요. 선생님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아이들은요. 자기의 애인으로서의 여자는 좋아하는데 애인 아닌 여사친으로서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 정도가. 그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빨리 그 성평등을 빨리 받아들인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인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여혐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대체로 관료적으로 선생들이 빨리 시끄럽지 않게 문제 풀려고 할 때 주로 여자 편을 들어버려요. 학교 선생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그 학교 폭력 문제 발생하면 대체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남자들이 더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 쪽에는 제가 혹시 이제 바란다 이런 거죠. 좀 포용력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미러링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답니다.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과 한반되는 걸 싫어하는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루점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예. 먼저 아까 일베하고 캠코라고 쓰셨는데 캠코가 아니고 펜코입니다. 펜코. 예. 펜코. 잘못 쓰신 것 같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뭐 2030을 걱정하는 아니면 2030을 대변하는 이런 책들이 우주성같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공통된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일단 2030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2030 생동하는 그분은 2000년 김대중 시대부터라고 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2030을 뭐냐라면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앞세웠던 공정 그렇지만 현실은 가장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금융같이 휩쓸어졌던
상황이 인식을 정복을 한다 시면은 그 불안정한 노동 상황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준석을 내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복습을 해내는 그것이 아주 주요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으로 보는데 뭐 그런 2030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정확히 잘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의 끝자락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대남을 아주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대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월까지 흐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이 사람들 더 포섭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은 좀 허황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그게 일대남으로 기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 뉴스를 보면은 연 1억 이상 버는 너튜버들이 4,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독자층이 10대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뭐 제가 거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제가 하는 단체에서 지금 곧바로 이번 주에 그 1020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 강좌를 그래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장 교사들인데 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정민 선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10대부터가 문제다 이게 20대가 문제가 아니라 10대부터가 매우 심각하다. 이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10대 남자들 특히. 그래서 그럼 학교에서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 10대부터 이 문제를 과연 가르쳐서 될 일인가 이게 이런 그 딜레마에 교사들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 하여튼 저도 이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 어젠가 그저께 이민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과도한 경쟁과 이 아이들이 이게 틈이 없는 이 상황이 점점 더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어렵고 선생님들이 요즘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혹은 학부모하고의 대화 자체를 기피를 많이 합니다. 기피한다는 말은 이게 학부모들은 민원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교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이미 계층적으로 중상층 출신들 어느 정도는 이미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보통의 삶을 사는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면담 기피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 학교에서 딱 그 근무 시간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어디선가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게 이제 대화 부재나 이런 게 훨씬 더 그 극단화를 부추기는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 오에 겐자부로가 그 옛날에 썼던 소설에 세븐틴이라는 소설에서 왜 일본의 이 아이들이 극우화되는가에 대한 그 소설을 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줄거리만 봤는데 그 맥락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븐틴이라는 그 소설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찌질이로 이게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로 이렇게 되는 아이가 극우의 선봉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일본 극우 세력을 보여주는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과 확실히 다른
자기의 그 남성성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 성적이나 그다음에 졸업 맞고는 아까 이제 여기 대학 이야기했지만 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같은데 20대 중반에 해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우수합니다. 거의 만약에 뭐 5대5로 뽑고 싶고도 여자 8, 남자들. 심지어 여자 9, 남자 하나 이 정도예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이건 뭐야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이 패배자 의식 같은 경우가 10대부터 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남성들을 어떻게 전제로 인정해야 되죠? 이 문제를. 여기, 네, 우리 교수님. 교육 전문가가 왔네. 학교 얘기하니까 또 말을. 네. 물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교사들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남자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 사이버 세계에서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라운드가 만들어져요. 그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남자애들의 그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남성 중심이고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기존의 기득권에 대해서 대단히 그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작됐던 뭐 그거는 이제 사이버 내란이라고 하는 그 황희두 30대 노무현 재단 이사가 쓴 책에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학교 경쟁이 치열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이 경쟁에 처해 있고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데 왜 남자만 그러냐 이 부분에 질문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교육 체제에서 남자애들이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뭐 영어하고 국어 쪽은 여성들이 점수가 높고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들이 점수가 높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 학년의 전 과목에 여학생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필 평가 방식의 꼼꼼함, 근면함, 성실함을 얘기할 때는 남자애들이 일단 열세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학교 가면 여선생님들이 80%인데 여선생님들한테 야단 맞고 친구인 여자친구들한테 다 경쟁에서 뒤지고 또 얘네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군대 안 가고 군대 갔다 오면은 그나마 없는 일자리조차도 여자들이 먼저 차지해버리고 이게 이제 2019년부터 대기업의 공채 제도가 없어지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버리고 경력직 뽑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에 사회 진출하는 부분에도 대단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인데 이제 다만 이번 뭐 대선 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정치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학생들 남학생들의 그 소위 말해서 텅 비어 있는 공간 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치적인 논쟁, 사회적인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니까 이게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딱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정치 의식이 비어 있는 공간에 사이버 내란과 같은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뭐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단히 쉽게 흔들려 왔던 게 지금이고요. 그걸 강화하려면은 학교에 그런 논쟁적인 정치 교육이라는 게 뭐 파당적인 교육이 아니라 뭐 우리가 헌법을 가르치고 민주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인데 그 포션이 지금 너무 좀 빠져 있다. 그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예, 뭐 우리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니까 받아들이고 단지 아까 문경란 선생님 이야기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거는 그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바뀌었다는 점. 그러니까 고용의 80%가 서비스업이 됐고 남성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확 없어져 버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는 이 말하자면 잡이 자체가 좋은 잡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 네, 이제 맞으시죠?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지금까지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 주로 했는데요. 이제 구조적인 원인하고 미래 전망,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네,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먹으면서. 예. 예, 뒤에 이야기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적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저는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우화라는 현상보다는 극우화는 현상 중에 하나고 통치의 불능이 난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통치 불능이라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자체가 흔들린다. 이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며칠 전에 제레미 코빈이 저 가디언지에 쓴 칼럼이 있는데 그 내용도 그거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대표한다, 누구를 찍는다, 무슨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고 내가 찍은 사람을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찍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에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그 한 현상이 극우화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쭉 여러 가지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종, 정당 약화, 통치불능, 극우 집단의 약진이 동시 지금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극우가 약진하면 극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극자가 없는 극우만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고 이 요인은 이제 세 가지 구조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부의 독점, 자본 축적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있고요. 지구적 불평등이 최근 30년 사이에 아주 극도로 진행이 돼서 상위 10%, 상위 1%가 이제 전체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 불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 체제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정당의 전통적 기반이었던 노조가 예를 들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3인당이 폭망하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럽의 3인당이 폭망하는 형태로 되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유지는 하지만 결국은 이 공화당과의 이제 이 구도에서 계속 이제 밀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이거 한국과도 굉장히 연관된 현상인데 정당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법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소송 만능주의 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것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원래가 원조는 미국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법 만능주의, 소송 만능주의, 그다음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갈등 해결의 기제가 없는 거죠. 정당이 갈등 해결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이제 같은 현상인데 전문가주의나 정보의 독점과 그 비공개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독점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의 무력감과 고독감이 있고요. 이 개인의 무력감과 고독감은 대체로 파시즘의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전체주의의 기반은 부르주아화된 개인의 고립이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중의 불안과 빈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미디어의 상업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 트럼프 체제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트럼프가 저렇게 설치는데 왜 이게 견제 세력이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의 언론의 완전한 상업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ABC, CNN, CBS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가 사실상 거의 다 하나의 거대한 말하자면 메가 상업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업 집단에 대한 미디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로버트 머독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옛날에 워너브라더즈니 뭐니 해가지고 합병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거의 하나의 미디어처럼 이제 이게 움직이고 다른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 영향이 비교적은 이제 큰 나라인데 일본
그거는 미국에 훨씬 더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NHK 같은 경우가 영향력이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상업 미디어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서 극우화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아까 노인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극우화되는 배경에는 여혐 문제도 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정이 굉장히 큰데 미래의 불안은 노인 세대 즉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결국은 다 해먹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 폭등이나 집값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강남에 살고 있는 대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방에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안 내려간 이유는 쓸 돈이 없어도 안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강남 부자들의 부동산 집착이 결국은 젊은 세대의 좌절감하고 연결돼 있다. 이게 이제 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복지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 복지는 연금 문제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이거든요. 복지가 해결 안 되는 것을 부동산으로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복지 문제는 부동산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세대들의 좌절감이 이제 갭투자 일부 약간 돈 있는 애들은 갭투자를 하고 돈 없는 애들은 이제 코인 그 다음에 더 없는 애들은 지금 캄보디아 저렇게 잡혀가 있는 애들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의 한편에는 청년들의 좌절과 한국의 이 서울 넓게 보면 서울 좁게 보면 강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청년의 좌절감이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 정당의 활동 이런 거의 시대가 지났다라고 보는 게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콜린 크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저는 이제 유럽과는 달리 원래부터 약간은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이 원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 번도 정당 정치가 물론 지금 민주당이 뭐 세계 최대의 당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1,000원 내고도 정당원이 될 수 있고 그 정당의 가치가 사람들의 일상까지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정당은 정당 체제가 시민사회에 뿌리박고 있다기보다는 권력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사회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정당 정치가 선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선 적이 없고 그래서 포스트 민주주의적인 현상이 노사모, 미투, 팬덤 정치 현상이 있긴 한데 이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원래부터 있었다.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구의 틀로 한국을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능력주의, 소비주의와 혐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투자자화, 모든 사람의 소비자화.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나 유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소비자 혹은 투자자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1,700만 명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노조 조합원들도 다 투자자예요. 하다못해 100만 원 주식 투자해도 이 사람은 그 다음 매일 아침에 주식값 올라가는 거 보지 이게 회사에 자기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 멘탈리티하고 소비자 멘탈리티가 한국 사회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 대안과 구조적 대안과 근본적 대안을 이제 구별을 해서 봤습니다. 단기적 대안은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이 체제를 완전히 일거에 뒤집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정치적 대표성, 즉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의 선거법
중립이나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정권은 넘어갈 수 있고, 정권이 넘어가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오히려 문제의 상당한 정도의 현재 제도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대통령제를 문제 삼다면 프랑스도 바로 비슷합니다.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하지만 불안정한 대통령제가, 프랑스가 저렇게 이제 결국은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대통령제하고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개혁은 뭐 경제 양극화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오늘인가 어젠가 지금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조세는 다 피했죠. 규제로 쭉 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규제로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세를 꺼내지 않고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풀뿌리 자치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안은 이제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의회 문제, 시민의 사법 참여, 시민 발언, 이 세 가지의 세트를 어떻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고, 질문을 몇 가지 그냥 올려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24%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자영업 붕괴는 곧 경제 붕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 붕괴와 청년 실업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기술 봉건주의, 거의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플랫폼이 결국은 이 플랫폼에 일하는 사람들을 농노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플랫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민주권 혹은 노동조합? 너무 먼 이야기죠. 노동조합 굉장히 먼 이야기고, 시민주권도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이고, 이건 뭐 또 현실 정치의 문제로 트럼피즘의 영향하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민주주의 강화의 상관성은 무엇인가, 이게 큰 주제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자치기본법안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화가 가능한가, 현재 중앙정치 복사판의 지방정치를 변화시킬 동력은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추상 수준을 낮추면 한국 차원에서 이야기할 문제이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시민교육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촛불을 응원봉 시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최근에 뭐 제가 그저께 3일 전에 뭐 또 옛날 운동권 아저씨들 할배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 단체 만든다고 막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뭐 광장 이후 뭐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할배들 저 포함 이 할배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약간 회의적이지만 한다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노인들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기 저 노인들 모여가지고 뭘 하지? 뭐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사회운동, 시민단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우리 나머지 질의 토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